제가 75에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싫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들이 말했죠. 엄마 창피해. 남편에게 맞을 때는 아무도 창피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참고 살 때는 다들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삶을 말하니 창피하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창피한 걸까요? 아니면 이제야 사람이 된 걸까요? 저는 이경자입니다. 오늘 그 창피하다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내보겠습니다. 19살이었습니다. 그 나이에 제 인생이 결정됐죠. 제가 결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저녁 아버지가 밥상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경자야, 인연이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설명도 없었고 제 의견을 묻지도 않았죠. 아버지는 그 말을 하고 나서 그냥 밥을 드셨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방안을 채웠어요. 저는 그날 밥을 넘겼는지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죠. 그 작은 끄덕임 하나로 제 나머지 인생이 전부 정해져 버렸습니다. 남편은 술이 없을 때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이 많지도 않고 특별히 못되게 굴지도 않았어요. 그냥 무뚝뚝한 사람이었죠. 문제는 술이었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달라졌어요. 처음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 다음엔 벽을 쳤죠. 그 다음엔 문을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제 뺨이었어요. 그 소리를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찰 하는 소리였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아픔보다 소리가 먼저 기억에 남더군요. 귀를 울리던 그 소리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불쑥 떠오릅니다. 밤에 조용히 누워있을 때 문득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저는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도 습관이 됐죠. 다음 날이면 남편은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밥 먹고 신문 펼치고 나갔어요.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따지면 더 힘들어질 게 눈에 보였으니까요. 물어봐야 또 벽이 맞고 또 문짝이 날아갈 것이 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부엌으로 갔어요. 설거지를 했습니다. 수돗물을 3개 틀어놓고 혼자 울었죠. 물소리가 울음소리를 덮어줬습니다.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아이 셋을 키웠습니다. 위로 아들 2, 아래로 딸 1였어요. 아이들 밥 챙기고 학교 보내고 시장 반찬 가게에서 하루 종일 서 있다가 집에 돌아와서 또 밥을 했습니다. 교회 주방 일도 했죠. 새벽 5시에 일어나 국 끓이고 예배 끝나면 100명분 설거지를 했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했습니다.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였죠. 허리는 40 전에 망가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냄비를 들다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허리를 펼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오래된 거예요. 왜 이제 오셨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언제부터 아팠는지 제가 몰랐던 거죠. 아픔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겁니다. 참는 게 당연해지면 아픈 것조차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몸이 그렇게 되더군요. 손은 쉰 전에 늙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서 제 손을 봤는데 어머니 손이었어요. 마디마디 굵고 핏줄이 도드라지고 손끝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을 키웠죠. 이 손으로 울음을 훔치고 이 손으로 맞은 뺨을 감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자 씨는 원래 착해요. 원래 참아요. 원래 조용해요. 저는 그 말이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진심으로요. 착하다는 말이 좋은 말인 줄 알았고 참는다는 게 덕목인 줄 알았죠. 조용하다는 게 품이 있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 말들이 사실은 저를 가두는 말이었다는 걸 저는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 됩니다. 원래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살도록 길들여진 것뿐이었죠.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 저는 평생이 걸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세상을 먼저 떠난 겁니다. 어느 겨울 아침에 쓰러졌고 사흘 만에 갔어요. 저는 그때 뭘 느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슬펐는지 홀가분했는지 그냥 멍했는지. 장례식 내내 저는 그냥 움직였어요. 음식 나르고 손님 맞고 절하고 울기는 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눈물이 정확히 무엇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슬퍼서 울었는지 그냥 눈물이 나서 울었는지 그것조차 저는 몰랐죠. 남편이 없어진 뒤에도 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났어요. 여전히 밥을 했죠. 혼자 먹는 밥인데도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고 상을 차렸습니다.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몸이 먼저 움직이거든요. 머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손이 먼저 냄비를 집어들었죠. 그게 이상하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명절이 오면 더 심했습니다. 추석이든 설이든 당연히 우리 집이었어요. 아이들이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집에서 하자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왔죠. 전날 저녁부터 재료를 손질하고 당일 새벽부터 전을 부쳤습니다. 기름 냄새가 온 집에 배고 저는 종일 부엌에 있었어요. 며느리들은 도와준다고 옆에 서 있다가 슬그머니 거실로 나가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텔레비전을 보고 손주들은 뛰어다니고 저는 혼자 뒤집고 덜고 닦고 또 뒤집었죠. 그게 당연했습니다. 저도 당연하게 여겼어요. 엄마니까 할머니니까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명절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딸 이선미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도 힘들어.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도 바쁘게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말이 이상하게 깊이 박혔습니다. 가시처럼요. 빠지지 않고 계속 거기 있었어요. 나는 안 힘들었나? 그 생각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도 손님을 보내고도 빨래를 거두면서도 나는 안 힘들었나? 나는 안 힘들었나? 같은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다들 돌아가고 집이 조용해진 뒤에 저는 설거지를 다 마치고 부엌불을 껐어요. 그리고 소파에 그냥 앉았습니다. 텔레비전도 안 켰죠. 어두운 거실에 혼자 앉아서 시계 소리만 들었습니다. 째깍째깍.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처음으로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19부터 지금까지 쭉 훑어봤어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밥하고 맞고 울고 또 밥하고 시장 나가고 교회 나가고 명절마다 전 부치고 남편 보내고 혼자 살고 여전히 명절마다 전 부치고 나는 언제 힘들다고 말해봤지. 정말 열심히 생각해봤습니다. 기억을 전부 뒤졌어요. 결혼 초에도 아이들 어릴 때도 남편이 술 먹고 손을 댔을 때도 저는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프다고도 안 했죠. 지친다고도 안 했어요. 누군가 물어봐 준 적도 없었고 저도 말하려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날 밤 저를 이상하게 무겁게 눌렀어요. 슬프다고 하기엔 너무 오래된 일이었고 억울하다고 하기엔 스스로 참아온 일이었습니다. 그냥 묵직했죠. 가슴 한가운데가 묵직하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시계는 계속 울었습니다. 째깍째깍. 저는 그 어둠 속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무언가 하나가 제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이름도 없고 형태도 없는 무언가가 그날 밤 처음으로 제 안에서 깨어나고 있었죠. 얼마 뒤 또 명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첫째 아들 이재호가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는 가벼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을 말하듯 툭 던지듯 말했죠. 엄마, 이번에도 우리 집에서 하자.
저는 전화기를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벌써 그러자 네 하고 대답했을 겁니다. 언제 올 거냐고 되물으면서 뭘 준비할지 머릿속으로 먼저 계산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가늘게 떨렸어요. 가슴도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죠. 아들 전화 한 통에 이렇게 심장이 뛰다니. 저는 숨을 한번 고르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재호야, 엄마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아. 딱 그 말이었습니다. 싫다는 말도 못했어요. 안 하겠다는 말도 못했죠. 고작 힘들 것 같다 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꺼내는데도 저는 75회가 걸렸습니다.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숨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몇 초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침묵이 아주 길게 느껴졌죠. 그러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어디 아파? 걱정이 아니었어요. 당황이었습니다. 목소리에서 느껴졌죠. 어디 아프냐는 말도 진짜 아픈지 걱정하는 게 아니라 왜 갑자기 이러냐는 뜻이었어요. 그 당혹감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저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했죠. 아니, 그냥. 올해는 좀 쉬고 싶어서.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고 나서 한참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아직도 떨렸어요. 가슴은 무섭도록 쿵쿵거렸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가 하는 생각에 스쳐갔어요. 아들이 화가 났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한테 전화가 갈 것 같았고 딸한테도 말이 돌 것 같았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무섭고 복잡한데 어딘가가 시원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은 그 느낌.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평생 꽉 닫아두었던 창문을 처음으로 열어젖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는 설거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싱크대에 그릇이 몇 개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뒀을 리가 없죠. 자기 전에 반드시 다 닦아놓고 자야 직성이 풀렸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그냥 뒀습니다. 그릇이 거기 있든 말든 그냥 안방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잤습니다. 누웠는데 생각보다 금방 눈이 감겼습니다. 아들이 화났을 거라는 생각, 내일 전화가 또 올 거라는 생각,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뱅뱅 돌았어요. 그런데도 잠이 왔습니다. 몸이 먼저 내려놓았던 거겠죠. 자면서도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그게 죄책감인지 두려움인지 몰랐어요. 아마 둘 다였겠죠. 75회 동안 한 번도 거절해 본 적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싫다고 했으니까요. 그 낯설미 자는 동안에도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날 밤 저는 제 침대에서 잤습니다. 설거지가 된 채로 자는 게 아니라 안 된 채로 잤어요. 누군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잤습니다. 그게 그렇게 작은 일인데 저한테는 작지 않았어요. 75에 처음으로 제가 저를 좀 놔둔 밤이었습니다. 무섭고 시원한 밤이었죠. 박성호 씨를 처음 만난 건 시장 골목이었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었어요. 그냥 반찬거리 사러 나간 날이었죠. 파 한 단 들고 두부 한 모 들고 늘 가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목 모퉁이를 돌다가 딱 마주쳤어요. 박성호 씨는 혼자 생선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뭘 살지 모르겠다는 얼굴로 그냥 멍하니 생선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저는 그분을 교회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낸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오래 아팠다고 들었죠. 혼자 사신 지 2해쯤 됐을 때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칼국수를 먹었어요. 제가 먼저 제안한 게 아니었습니다. 박성호 씨가 쭈뼛쭈뼛 말했죠. 저도 마침 점심을 못 먹은 참이었어요. 딱히 대단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칼국수집, 좁은 테이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 그게 전부였어요. 별말은 없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말이 많은 분이 아니었어요.
그냥 국수 먹고 국물 마시고 가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별로 말을 꺼내지 않았죠. 그런데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죠. 그러다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왜 꺼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왔습니다. 명절 때 거절했던 이야기, 아들한테 싫다고 했던 이야기. 별것 아닌 것처럼 말했는데 꺼내고 나니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박성호 씨는 끊지 않았어요. 그게 제일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늘 제 말을 끊었어요. 아이들도 제 말이 길어지면 다른 데로 눈이 갔죠. 그런데 박성호 씨는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거나 제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저는 말하다가 멈칫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데워지는 것 같은 느낌. 처음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냥 이상하다 싶었죠. 그러다 깨달았어요. 누군가 내 말을 끝까지 듣고 있다는 것. 그게 이렇게 따뜻한 일이었구나. 평생 제 이야기를 다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저는 말을 아꼈어요. 말을 꺼내면 일이 생겼으니까요.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가 힘들다고 하면 아이들이 짐을 지는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죠. 교회 집사님들이랑 이야기할 때도 늘 남 이야기만 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그래서였을 겁니다. 누군가 제 말을 조용히 듣고 있다는 그 사실이 그렇게까지 편안하게 느껴진 게요. 오래 닫아두었던 곳에 바람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살살 조심스럽게 드는 바람이요. 칼국수를 다 먹고 나서 우리는 골목을 나란히 걸었어요. 손은 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장바구니 들고 걸었죠. 헤어질 때 박성호 씨가 말했어요. 다음에 또 먹읍시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하고요. 그게 전부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장을 풀다가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가슴이 이상했어요. 두근거리는 건 아닌데 뭔가 훈훈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느낌이 생기는 게 어색하기도 했고 낯설기도 했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뻤어요.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무언가가 아직 제 안에 있었던 겁니다. 75인데도 아직 살아있었죠. 그 작은 사실이 그날 저녁 내내 가슴 한구석에서 조용히 빛났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돌았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한번 칼국수 한 그릇 먹은 게 전부였는데 동네가 좁으니까요. 누가 봤는지 누가 말했는지 일주일도 안 돼서 아이들 귀에 들어갔습니다. 세상이 어찌 그리 빠른지 모르겠어요. 둘째 아들 이재민이 찾아왔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나서 문을 열었더니 이재민이 서 있었어요. 얼굴에 뭔가 잔뜩 담겨 있었습니다. 들어오라고 했는데 소파에 앉지도 않았어요. 현관 앞에 서서 바로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창피해. 창피.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가슴에 꽂혔어요. 그냥 꽂힌 게 아니라 뭔가를 건드렸습니다. 오래된 무언가를요. 저는 그 자리에서 잠깐 굳었어요.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민을 똑바로 봤죠. 예전 같았으면 그랬을 겁니다. 미안하다. 하고 넘겼겠죠. 아들 기분 풀어주려고 차라도 한 잔 내왔을 겁니다. 눈치 보면서 말을 골랐겠죠. 그런데 그날은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창피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창피, 창피, 창피. 그 말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창피한 이유가 뭔가? 시장에서 밥 한 번 먹은 게 창피한 건가? 혼자 사는 늙은 여자가 누구랑 칼국수 먹은 게 창피한 건가? 그게 왜 창피한 건가? 그러다 터졌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냥 입이 먼저 열렸어요. 내가 왜 창피하니? 이재민이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남편이 술 먹고 날 때렸을 때, 다음 날 아무 일도 없는 척 살았을 때, 그땐 안 창피했냐고. 명절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전 부치고 설거지하고 온종일 부엌에 있었을 때, 그땐 안 창피했냐고. 남편이 밖에서 사고 치면 내가 이웃한테 고개 숙이고 사과하고 다녔을 때, 그것도 안 창피했냐고.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밥 한 번 먹은 게 창피하냐고. 말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도 떨렸어요. 눈물이 나오려는 걸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울면서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번만큼은 울지 않고 말하고 싶었죠. 이재민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았다 했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있어야 할 말은 다 했으니까요. 이재민이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죠. 손바닥에 땀이 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아들이 화난 것도 알고 또 소문이 돌 것도 알고 며느리 귀에 들어가면 또 전화가 올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섭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아들 눈치 하나에도 가슴이 쪼그라들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 편이 되었습니다. 평생 남편 편이었고 아이들 편이었고 이웃 편이었고 교회 편이었습니다. 저 말고 모두의 편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현관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경자 편에 섰습니다. 75해 만에 처음으로요. 늦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늦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오래 걸렸을 뿐이었습니다. 오래 걸렸지만 결국 왔죠. 그것으로 됐습니다. 이 셋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재호, 이재민, 이선미. 셋 다 왔어요.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재민이 나머지 둘한테 말했겠죠. 엄마가 이상해졌다고 한번 같이 가보자고 했을 겁니다. 거실 소파에 셋이 나란히 앉았어요.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상황에서 저는 부엌으로 갔을 겁니다. 차라도 내와야지, 과일이라도 깎아야지. 뭔가 손을 움직이면서 그 분위기를 흩어버리려 했겠죠. 아이들 눈을 피하면서 괜찮다는 듯 웃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앉아 있었어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재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엄마, 우리가 걱정이 돼서 왔어. 걱정이라는 말에 저는 속으로 잠깐 웃었습니다. 걱정. 그 말이 진심인지 체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천천히, 또박또박. 저는 외로웠습니다. 아이들이 조용해졌어요. 이선미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재호는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을 꼼지락거렸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도 외로웠어요. 아버지 가고 나서도 외로웠습니다. 명절에 너희 다 와도 다 돌아가고 나면 이 집에 혼자 남는 건 저였어요. 설거지하면서 혼자였고 자면서 혼자였고 아침에 눈 떠서도 혼자였습니다. 그게 싫다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안 되는 줄 알았으니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이 가늘게 떨렸어요. 들키지 않으려고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도 목소리는 떨리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기대고 싶었어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눈물이 그냥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이번엔 닦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부엌에서 혼자 울었고 수돗물 소리로 가렸고 아무도 모르게 삼켰어요. 그런데 그날은 그냥 뒀습니다. 이 눈물은 숨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죠. 이선미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손으로 입을 막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재호도 눈이 빨개졌어요.
이재민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거실이 한동안 조용했어요. 시계 소리만 났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을 제 입으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요. 75해 동안 원래 그런 사람으로 불려왔는데 그게 아니라고 제가 제 입으로 말했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뭔가 오래된 것이 제 안에서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매듭이 풀리듯 천천히요. 아이들이 그날 엄마를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경자를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엄마라는 이름 뒤에 가려져 있던 이경자라는 여자를요. 19에 끌려가듯 결혼하고 평생 참고 살다가 75에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를 낸 여자. 그 여자가 그날 거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도 등은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집을 팔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나이에 혼자 살 게 뭐가 있냐고, 아들 집 근처로 가라고, 작은 데로 옮기라고. 저도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다 털고 어디론가 훌쩍 가버리면 어떨까 하고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도망치듯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집에서 울었고, 이 집에서 버텼고, 이 집에서 처음으로 싫다고 말했습니다. 떠나야 할 이유가 없었죠. 대신 방식을 바꿨습니다. 작은 것들부터였어요. 명절에 전을 부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오면 시켜 먹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배달 음식 상자가 거실에 펼쳐져 있는 걸 보면서 이래도 되나 싶었죠. 그런데 됐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잘 먹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죠. 힘들면 안 했습니다. 몸이 안 좋은 날엔 교회를 쉬었어요. 예전엔 아파도 나갔습니다. 빠지면 눈치가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안 갔어요. 이불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러다 그 죄책감이 점점 옅어졌습니다. 몸이 아프면 쉬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저는 그걸 75이 되어서야 알았죠.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기 싫은 자리엔 가지 않았어요. 가고 싶지 않은 모임엔 빠졌습니다. 그러면 어색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경자 씨가 요즘 왜 저러냐고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들렸어요. 그런데 예전처럼 가슴이 쪼그라들지 않았죠. 그냥 들었습니다. 그리고 잊었어요. 박성호 씨와는 일주일에 2번 밥을 먹었습니다. 정해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월요일 점심, 목요일 점심. 주로 칼국수 집이었어요. 가끔은 순두부찌개 집에도 갔습니다. 자리에 앉으면 박성호 씨는 먼저 물을 따라줬어요. 말없이요. 저는 그 작은 것이 좋았습니다. 손을 잡지 않았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 말을 할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말이 없어도 충분했습니다. 밥을 같이 먹고 나란히 걷고 가끔 같은 것을 보며 웃고 그것으로 됐어요. 오히려 그게 더 편안했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이 나이에 이렇게 좋을 줄 몰랐죠. 어느 날 박성호 씨가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골목 단풍이 참 곱네요. 저는 올려다봤습니다. 정말이었어요. 노랗고 붉은 잎들이 골목 위로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골목을 수십 년 동안 다녔는데 단풍이 이렇게 고운 줄 몰랐어요. 눈에 들어온 적이 없었던 겁니다. 늘 장바구니를 보거나 바닥을 보거나 아니면 그냥 앞만 보고 걸었으니까요. 그날 처음으로 골목 단풍을 봤습니다. 나란히 서서 고개를 들고 오래 들여다봤어요. 박성호 씨도 아무 말 없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잎이 하나 떨어졌어요. 발등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냥 뒀죠. 작은 일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오래 잊고 살았던 것들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단풍을 보는 것, 바람을 느끼는 것,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
당연한 것들인데 저한테는 오래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75에 다시 찾은 것들이었죠.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있으면 된 거였어요. 지금 느끼면 된 거였습니다. 아직 숨을 쉬고 있고, 아직 걸을 수 있고, 아직 단풍이 곱다고 느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며칠 전 문화센터에서 신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신속 특별한 날이 아니었어요. 문화센터에서 하는 작은 행사였습니다. 사진 찍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전부터 그랬죠. 사진 속 제 얼굴을 보면 늘 어색했습니다. 웃고 있는데 웃는 것 같지 않았어요. 환하게 웃어도 어딘가 굳어 있었죠. 그래서 사진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날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다들 찍는 분위기였고 사진사 선생님이 이쪽으로 와보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섰어요. 어색하게 웃으면서 렌즈를 봤습니다. 찰칵 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사진사 선생님이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눈이 다 웃으십니다. 예전엔 입만 웃으셨는데요. 저는 그 말에 멈췄습니다. 예전엔 입만 웃으셨는데요. 그 말이 가슴에 와서 박혔어요. 사진사 선생님은 가볍게 한 말이었을 겁니다. 그냥 좋은 사진이 나왔다는 뜻으로 한 말이었겠죠. 그런데 저는 그 말이 가볍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문화센터 복도 끝에 긴 거울이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어가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제 얼굴을 봤죠. 사진사 선생님 말이 맞았어요. 눈이 웃고 있었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간 게 아니라 눈끝까지 웃음이 가 있었어요. 주름이 접히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눈 아래 잔주름이 부드럽게 펴지는 게 느껴졌어요. 입만 웃던 여자가 눈까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뀐 게 아니었어요. 조금씩이었겠죠. 싫다고 말하던 날, 아들한테 내가 왜 창피하냐고 묻던 날, 거실 의자에 앉아 눈물 흘리며 말하던 날. 그런 날들이 쌓여서 여기까지 왔겠죠. 사람들은 여전히 말합니다. 경자 씨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제 속으로 조용히 웃습니다. 예전엔 그 말이 칭찬인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엔 그 말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지금은 그냥 들립니다. 흘려보낼 수 있어요. 원래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경자라는 여자가 원래부터 참을성이 많았던 게 아니었어요. 원래부터 조용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길들여졌던 거죠. 19부터 시작된 길들임이 75까지 이어진 겁니다. 56년이에요. 긴 시간이죠. 그런데 길들임은 끝낼 수 있었습니다. 75에도 끝낼 수 있었어요. 너무 늦었다고 이 나이에 뭘 바꾸냐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냐고 남은 날이 얼마나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런데 달라졌습니다. 밥 한 끼를 먹어도 달라졌어요. 누군가랑 나란히 골목을 걸어도 달라졌습니다. 싫다는 말 한마디에도 달라졌어요. 아주 작은 것들이었는데 그 작은 것들이 쌓이니까 눈까지 웃는 얼굴이 됐습니다. 저는 이경자입니다. 75이에요. 19에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고 평생 맞고 살았고 부엌에서 늙었습니다. 원래 착한 사람, 원래 참는 사람, 원래 조용한 사람으로 불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더 이상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늦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숨을 쉬고 있어요. 아직 걸을 수 있습니다. 아직 단풍이 곱다는 걸 느낄 수 있고 칼국수 국물이 따뜻하다는 걸 알고 누군가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줄 때 가슴이 따뜻해진다는 것도 압니다. 아직 웃습니다. 입만 웃는 게 아니라 눈까지 웃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남은 날이 얼마든 이 눈웃음 하나면 됩니다. 75에 되찾은 이 얼굴 하나면 충분합니다. 저는 참는 게 성격인 줄 알았습니다.
조용한 게 미덕인 줄 알았고,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게 어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참은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75세, 처음으로 제 편이 되어 보니 이상하게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얼굴이 보이더군요. 입만 웃던 여자가 이제는 눈까지 웃습니다. 늦었다고요? 아직 숨 쉬고 있다면 늦은 건 아닙니다. 저는 이경자입니다. 75입니다. 19에 끌려가듯 결혼했고 평생 참고 살았고 부엌에서 늙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입만 웃던 여자가 눈까지 웃게 됐습니다. 늦었다고요? 아직 숨을 쉬고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처음으로 싫다고 말해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으로 저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입만 웃는 사람이 아닙니다. 눈까지 웃습니다. 75에도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